첫 번째 바로 제 얼굴만 이렇게 달랑 나오니까 또 우리 구독자님들 순간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봄학기가 시작되니까 뭐 오늘 사실은 이제 홍 박사하고 저하고 오늘 방송을 하는 날인데 홍 박사가 오늘 그 부득이하게 강의 사정 때문에 거기는 뭐 빠질 수 없는 강의 그 처예요.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좀 이제 빠지게 돼서 이제 급하게 염 교수를 또 초청을 했더니 이 염 교수도 지금 어디 지방에서 강의를 끝내고 막 부지런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뭐 이제 생소한 모습도 아니시죠? 저 혼자 하는 거 저 혼자서 이슈만 좀 정리를 할까 합니다. 날이 굉장히 추워요. 근데 이제 아마 오늘 오전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바람 불고 추운데 뭐 오후부터는 서서히 풀리기 시작해갖고 예년 기온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건강관리 특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사건 이슈가 적지 않게 났어요. 그래서 뭐 이제 계속 우리 제작진이나 저나 이번 주 일어난 사건을 서로 이거 단체톡을 만들어가지고 서로 보내고 찾아보고 이러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또 몇 가지를 이렇게 선정해서 이렇게 방송하는 형태로 이슈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적지 않은 사건이 저번 주에도 일어났어요. 요즘에 뭐 아시다시피 나라가 뭐 본의 아니게 상당히 그 혼란한 가운데 자꾸 사건 사고도 자꾸 느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불안합니다. 원래 이 나라가 사회 전체가 어수선하고 그 혼돈 속에 있어요. 카오스 상태. 혼돈 속에 있으면 이 어떤 사람들의 그 심정적인 어떤 마음 자세가 느슨해지기도 쉽고 또 혹은 저기서 뭐 저렇게 큰 것도 뭐 일 저지르네 뭐 나 정도야 뭐 별거 아니네 이런 또 현상도 있어가지고 이 범죄가 잡다하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을 보이거든요. 범죄학에서는 그래서 사회가 혼란한 것 그 자체가 범죄 가중 요소 혹은 그 범죄 증가 요소로 제일 먼저 꼽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대한민국이 모든 게 어수선하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사실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워낙 블랙홀처럼 그 큰 사건이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잡다하게 각 지방에서 일어나는 조그만 사건은 어떻게 보면 보도화되지 않고 죽어버리고 있는 그런 현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아주 잡다한 사건 사고가 상당히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 신속히 모든 게 안정화돼야지 우리나라가 또 살기 좋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걱정스럽습니다. 이슈 보니까요. 아마 지난주는 뭐 어떤 사건보다도 이 사건이 가장 좀 이슈가 됐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번으로 제가 선정했는데, 이거 정말 이거 황당한 일이더라고. 이게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 방송을 통해서 뭐 불량노인 또는 뭐 폭주노인 이런 얘기 했죠. 불량노인, 폭주노인. 물론 그 불량노인, 폭주노인 운운하는 거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용어이기도 해요. 뭐 우리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용어죠. 폭주한다. 그다음에 불량하다. 폭주노인, 불량노인. 정말하면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수명이 연장되고 건강 상태가 상당히 호전돼 가지고 노인이 노인 같지 않은 그 어떤 삶을 지금 요즘에는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에 의해서 그 자행되는 범행, 그거의 심각성을 이제 일본에서는 이미 경험을 했어요. 일본이 장수국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보다 벌써 뭐 한 10년 넘게 혹은 뭐 더 나아가서는 한 20년 전부터 일본 내에서는 불량노인 내지는 폭주노인의 문제 때문에 즉 말하면 노인에 의한 각종 강력 범죄 때문에 사회 문제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그 현상이 이제 고스란히 우리나라로 지금 넘어와 있는 그런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노인 그러면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약자, 취약한 사람으로 보고 보호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량노인, 폭주노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노인들에 의한 강력 범죄가 지금 다발하고 있어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범죄 중에 하나가 지금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는 이 사건이에요. 경북 구미시 무을면입니다. 경북 구미시 무을면에 사는 이 남성은 범죄자죠. 그러니까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폭주노인 내지는 불량노인입니다. 70대 남성, 이 남성이 2월 14일 날, 며칠 안 됐죠. 2월 14일 날 14시 30분경, 오후 2시 30분경에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90대 여성, 참 어이가 없죠. 9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가지고 9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 남성 70대 남성 같은 경우는 그 마을 이장입니다. 이장. 그 이장이 자기 마을에 살고 있는 90대 연로하신 그 여성 노인분을 성추행을 한 거예요. 무단 침입해서. 자세히 보면 이거는 이제 홈캠이 있어가지고 너무 자세히 나오거든요. 성추행을 하려고 막 시도하고 막 처음에 문 열고 강제로 밀고 들어가고 이러는 것부터 장면이 전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성추행을 자행하다가 계속 거부를 하니까 이제 유사강간을 하고 도주를 했어요. 그건 뭐 유사강간의 범주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뭐 추행 뭐 내지는 또 거의 성폭행에 가까운 정도의 행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경찰이 이 그 가족, 즉 말하면 이 90대 할머니의 딸의 신고를 받고 당일날 오후 17시 16분경, 오후 5시 16분경에 그 마을 인근에 있는 주차된 차량 안에서 체포를 했고요. 그 사람은 당연히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90대 이 할머니 혼자서 그 집에, 그 시골 집에서 기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가 뭐 혹시 고령이시니까 언제든지 또 혹시 혼자 계시다가 쓰러지고 그러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런 게 우려가 돼서 딸이 그 어머니를 위해서 집 안에다가 홈캠을 설치한 겁니다. 홈캠. 그 홈캠을 설치했는데 그 홈캠에 지금 그 마을 이장 70대 이 범죄자의 모든 행각이 고스란히 담긴 거예요. 딸이 이거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홈캠 이렇게 그 내용 보면요. 자택 문을 강제로 막 열고 들어오려고 문고리 잡아 당기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할머니가 뭔가 그전에도 이상한 징후가 있었나 봐요. 그 사람 들어오는 문 들어오게 막어요. 막고 그 사람은 계속 밀고 들어오려고 그러고, 막고 이런 실갱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결국 그 할머니가 힘이 약하니까 할머니를 밀고 들어오는 거죠. 밀고 들어와서 이제 꼼짝 못하게 잡고 뭐 두들기고 막 이러는데도 뭐 저항하는 거 뭐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 유사성 행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딸이 바로 가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이 뭐 범인 얼굴이 다 나와 있는 거니까요. 경찰이 한 2시간 가까이 추적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을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차 안에서 이 남성, 이 70대 남성을 체포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70대 노인 같은 경우는 동종전과가 있을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이게 이 사람이 그리고 이제 극히 제가 볼 때는 병적인 형태의 어떤 이 성범죄자거든요. 본인 나이가 뭐 70대라고 하더라도 70대 남성이 한 20세 넘는 9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성범죄를 저지르고자 했다면 이거는 이상성적 어떤 변태 형태 혹은 아마 상습적인 이 성범죄일 개연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그래서 전과 관계는 안 나와 있어 갖고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 부분도 좀 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짐작컨대 70대 이 남성이 구미시 무을면 그 인근에 있는 그 동네, 조그만 동네 이장이라면 무을면에 지금 이 할머니처럼 90대 할머니처럼 노인이 할머니 혼자서 거주하는 다른 주거지가 있는지 그런 데가 있는지 또 그래서 이거는 전수조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물면 일대에 있는 독거 할머니 그 형태,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독거, 혼자 살고 있는 가옥, 여기처럼 뭐 홈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데가 있다면 그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최근에 혹은 그 이전에 이와 유사한 일을 이 70대 남성으로부터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와 유사한 사건 예전에 제가 현직 시절에 해봤는데요. 요게 성적 어떤 그 집착하는 성적 그 이상성적 그 행위자 요런 사람들은 절대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없어요. 단발성 범죄는 거의 없습니다. 그 기존의 어떤 그런 그 잘못된 사고가 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전과가 있을 개연성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버릇이 잘 안 고쳐져 가지고 여전히 그런 범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시골 마을에서 할머니들 혼자 달랑 살고 있는 이런 집들을 적지 않거든요. 이 수법은 제가 볼 때는 한두 번 해본 솜씨는 아닌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그 마을의 다른 할머니들도 혹시 이 사람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도 경찰이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들도 뭐 그 시골 마을에 이렇게 관할하고 있는 경찰관 분들은 이런 일이 단지 언론에 보도돼서 이번에 처음 나왔으니까 이런 일도 있네 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일은 사실상 그 수면화되기 어려운 범죄거든요. 즉 말하면 암수율이 높은 범죄라는 뜻입니다. 할머니 입장에서는 옛날 사고 가지고 있어갖고 아유 동네 창피하고 애들한테 창피하고 그러니까 내가 참고 말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들이 신경을 우리 후배님들이 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 이 사람은 뭐 아마 뭐 정확한 경위가 조사 과정에서 좀 더 나오겠지만 구속돼 가지고 뭐 처벌은 단단히 받겠죠. 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 가지고 아마 저번 주는 상당히 이거 아마 충격적이었을 것 같은데 근데 아마 이제 우리 프로를 자주 보시던 우리 구독자님들은 이제 아마 그렇게 그 다른 분들보다는 충격이 좀 덜 받았을 거예요. 왜? 그동안 우리가 그 노인성 범죄, 노인과 관련된 범죄, 노인이 범죄자가 된 그런 범죄 관련해서는 제법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요즘 추세가 그렇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사회적 취약자인 노인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해서 보호를 받던 시절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노인이 능동적으로 가해자가 되는 현상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볼게요. 두 번째 이슈는 이것도 이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작년입니다. 2024년 11월 말에요. 2024년 11월 말에 경기도 수원시 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기 아내하고 그 어떤 불화 끝에 40대 아내를 둔기로 폭행해가지고 살해를 했어요. 역시 뭐 살해한 남편도 40대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내를 살해한 것까지도 이거 뭐 큰 죄인데 살해한 자신의 아내를 범행이 들통날 거를 두려워해가지고 우려해서 자신의 차 트렁크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아내를. 그리고 그 차를 끌고 나가서 수원시에 있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한 주차장에다가 그대로 방치했어요. 즉 말하면 트렁크 속에 시신을 넣어가지고 그 차를 방치함으로써 사체를 은닉한 겁니다. 사체를 그러니까 숨긴 거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 아내니까 자기가 신고 안 하니까 시간이 꽤 흐른 거죠.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는데 이 사망한 아내의 지인이 아마 친했던 지인 같습니다. 아무리 그 연락을 취하고 그래도 도저히 연락이 안 되니까 아마 남편한테도 물어봤겠죠. 여기 뭐 보도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남편한테도 물어봤겠죠. 그렇지만 뭐 시원치 않은 답변 내지는 뭐 연락이 아예 받지 않아서 안 닿았거나 뭐 이러다 보니까 이분이 답답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여성이 더더군다나 이상한 생각을 가진 이유는 남편과 그 아내, 그 친구가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잦은 이 가정 불화가 있어가지고 다투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친한 친구니까 아마 이 사망한 여성이 미리 얘기를 수시로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친한 친구한테.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더더군다나 의심을 한 것 같아요.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 연락 두절이다? 이건 무슨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가지고 경찰에 가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겁니다. 근본적으로 친구는 가출인 신고나 실종 신고가 가능하지 않아요. 경찰에서 접수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여기 보도에 실종 신고를 접수받고 나갔다 이렇게 한 거 보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아주 구체적으로 경찰에 가서 신고라기보다는 어떤 제보, 진술을 꼼꼼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진술을 들은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가능성 있다, 범죄 가능성 있다 해가지고 아마 바로 수사에 나섰던 것 같고요. 경찰이 아마 이런 경우에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생존 반응입니다. 생존 반응. 생존 반응, 지금 말하면 생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일상생활을 하면 휴대폰을 안 쓸 수 없죠.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없겠죠. 또 돈을 찾아서 사용 안 할 수 없겠죠. 이를테면 통화 내역이라든지 카드 사용 내역, 금융 거래 내역, 또 혹은 아프고 그러면 병원에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이 사람이 치료받은 기록 이런 거를 전부 경찰이 다 뽑아요. 그게 있어야지 사람이 생존하고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찰이 그런 걸 확인해 보니까 생존 반응이 최근에 거의 없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 여성, 없어진 여성이 사회 활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최근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는 강력 사건이죠. 더 나아가서는 좀 불편하지만 신상에 어떤 이상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전담팀을 경찰이 바로 편성을 해서 수사를 진행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내용을 쭉 이제 듣고 그 다음에 주변에 이제 탐문 수사도 경찰이 엄청 많이 했겠죠. 누가 봐도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 그리고 이제 이 경우는 제가 판단컨대 남편의 휴대폰 통화 내역 혹은 그 위치까지 아마 다 추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여성과 남편이 같이 있을 때 겹치는 공간,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공간 이런 거 등등을 전부 계산해서 아마 남편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던 것 같고, 체포한 이후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처리한 것 같은데 범행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경찰에서 자기를 긴급 체포하고 와서 할 정도면 이미 조사가 다 끝난 거니까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본인이 숨겨둔 이 시신, 아내의 시신이 있는 곳을 이야기했고 경찰이 그 시신을 확보해 가지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다가 부검을 의뢰해서 사인을 확인하고 일단 이 사람은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같은데, 짐작컨대 여기서 사용한 게 둔기라고 나오는 거로 봐서는요, 망치 종류 같은데 둔기를 사용해서 머리 부분을 공격했을 개연성이 많고요. 둔기를 사용한 케이스는 거의가 죽이겠다는 어떤 의지가 확고한 사람에 의한 범행입니다. 그래서 둔기를 사용해서 아내를 살해했을 개연성이 있고, 혹은 둔기로 제압한 이후에 머리 등을 때려서 제압한 이후에 이제 목을 졸라 살해한다든지 이랬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여튼 남편이 아내를 40대 같으면 못 살아도 10년 이상을 둘이 살았을 텐데 가정불화 다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를 이렇게 살해하는 일이 요즘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서 이것도 상당히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에 대한 보도는 아마 후속 보도가 조만간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 세 번째 이슈, 이거는 아주 천일공로할 어떤 그 형제에 대한 이야기, 아내하고 이 남편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 아마 요전에도 이슈로 저희가 보도 뜨자마자 잠깐 그 설명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결국은 요전번에 그 이슈 있을 때 저희가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가지고 구속영장 신청했다는 정도까지 끝났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들에 의한 어떤 기소돼 가지고 재판받아서 형량이 떨어진 내용이
결국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드러나지 않았던 사실도 여러 개가 나온 거죠.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가 있었는데 이 조카가 자기 집에서 같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내가 그 협심증 진단을 받으면서 이제 집안일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부부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에게 상당히 심한 그 지적 장애라고 그래요. 그런 조카에게 빨래 시키고 청소시키고 설거지 시키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 주부가 해야 되는 일을 다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 지적 장애가 심한 그 조카가 그렇게 뭐 그 수월하게 집안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못한다. 이제 그런 이유로 목검으로 7시간 동안을 그 조카를 폭행을 해가지고 살해를 했습니다. 그 40대인데요. 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 회부가 된 건데 아내 그 협심증 걸렸다는 아내는 뭐 30대고 이 그 남편 같은 경우는 40대인데 요 두 사람 다 처벌을 받게 됐어요. 이 부산 고등법원 그러니까 이제 1심에서는 지난해 11월 달에 그 남편한테는 징역 18년 그리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고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아내한테는 징역 7년 40시간 가폭 그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니까 1심에서는 18년 7년 그래요. 그런데 요번에 이제 항소심이 나온 거예요. 부산 고등법원 형사 2부 이재욱 부장판사예요. 19일 날입니다. 엊그제 살인 및 상습 특수상해. 살인은 뭐 사람 죽인 거고 상습적으로 물건을 이용해서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겁니다. 위험한 물건으로 사람을 때려서 다치게 했다. 상습 특수상해. 그 다음에 공갈, 겁주고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일한 거에 대한 대가 지불 안 하고 하는 것도 그 공갈 편취예요. 그래서 그런 걸로 기소를 해가지고 이제 그 처리를 했는데 원심 그대로 이 남편은 그대로 18년 떨어졌고요. 아내도 그대로 7년 그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1심 형량하고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 항소는 이 범죄자 측에서 둘 다 항소를 한 거예요. 아내하고 이 부부가. 그 내용 항소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때린 거지. 때리다 보니까 그 운업계 걔가 죽은 거지. 애초부터 죽일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이 얘기예요. 즉 말하면 살해하려는 의지가 없었으니까 살인죄는 무죄가 된다. 만약에 내 죄를 따진다면 때리다가 원하지 않는 결과, 즉 말하면 상해치사의 결과가 나왔으니까 죄명 바꿔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고의가 있는 살인죄와 그 고의성이 없이 그냥 때리다 보니까 죽게 돼버린 상해치사죄는 형량 차이가 어마무시하게 납니다. 그러니까 얘들 입장에서는 상해치사죄로 처벌을 받고 싶었던 거예요.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재판부라든지 이런 데서 살인의 고의가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상해치사죄인데 살인죄를 의율하는 바람에 내 죄명이 너무 무거워져 갖고 내가 형량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억울합니다 하고 항소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재판부가 한 말이 있죠.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폭행한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 당시에 폭행의 정도와 피해자의 상황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 매우 심각해서 그 자체로 피해자가 생명의 위협을 가할 수 있을 정도로 판단된다. 즉 말하면 이런 겁니다. 때릴 때 막 때리는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 정도 때리면 혹시 얘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일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이거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마음속으로 나는 진짜 뭐 이 망치로 머리를 막 때리면서 나 마음속으로는 죽일 의사는 없었어요. 망치로 그냥 머리만 때려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원치 않게 얘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 죄명은 상해치사죄입니다 하고 범인들이 우길 수 있잖아요. 근데 한번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망치로 머리를 마구 가격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건 일반인이라면 누구나 다 인식할 수 있죠. 예, 그런 경우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합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이 경우도 7시간을 목검을 가지고 거의 탈진 상태인 사람은 7시간을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때렸다면 그렇게 맞다가 쇼크사 내지는 뭐 이런 걸로 죽을 수 있다는 거는 누구나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필적으로라도 살인의 고의가 있으니까 네가 상해치사죄로 의뢰 안 한 거 억울합니다 하는 거 말도 안 된다 하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사실은 보호했던 거 아니에요. 중증 지적 장애인 아니에요. 자기 조카가. 피고인들이 보호했던 중증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별다른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를 돌봐왔던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이 합리적인 양형재량을 벗어나 부당한 판결이라고 볼 수 없다 하면서 기각을 한 거예요. 이거 말고도 이제 이 재판 과정에서 나온 게 이들이 이 사망한 조카를 폭행했던 거는 상당히 많았어요. 기간도 길었고요. 2024년 5월 16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두들겨 팼으니까 7시간. 이건 목검으로 그렇게 두들겨 패면 죽죠. 요런 게 이제 결정적인 거고요. 그 이전에도 202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3년 7월 달부터 아마 데리고 있었나 봐요. 아니 그 전부터 이 조카를 아마 보호하고 데리고 있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2023년 7월경에 자기 아내가 협심증 진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집안일을 시키면서부터. 집안일을 아내가 할 때는 조카를 아마 폭행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23년 협심증이 발발한 7월경부터 요 최종적으로 목검으로 7시간 때려서 사망하게 한 2024년 5월 16일까지 사이에 상습적으로 반복해서 아마 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구타했던 것 같습니다. 그거 말고도 뭐 지적장애 또 이 남성, 요 가해 남성의 친형도 지적장애 3급이 있대요. 근데 형한테도 욕설하고 33번에 걸쳐서 기초생활 수급비도 뺐고 1,700만 원 정도 돼요. 이런 뭐 혐의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이 사람들 부부는 친형을 제일 먼저 데리고 있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서 왜 데리고 있었겠어요? 물론 돌봐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33회에 걸쳐서 기초생활 수급비, 장애인 어떤 수당 같은 거 요 나오는 것 때문에 형 데리고 있으면서 형을 계속 폭행했던 그런 혐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건 또 추가로 이 사건 하면서 기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따로 또 아마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짐작컨대 이 지적장애가 심한 조카를 이들 부부가 데리고 있었던 것도 전부 선의적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어 보여요. 이 사람들 좀 문제 있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목검으로 직접적으로 7시간을 때린 사람은 당연히 남편이겠죠. 근데 아내를 왜 같이 처벌을 하느냐? 그건 방조입니다. 방조. 옆에서 그러면 말려야죠. 근데 말리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목검을 갖다 날라다 줬어요. 때리라고. 그러니까 목검을 가져다 주고 이러는, 그러니까 범행 도구를 갖다 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방조가 되죠. 그래서 살인 방조 혐의가 적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날 의도 맞고 난 다음에 7시간 맞고 난 다음에 피해자가 복부, 배가 아프다고 통증을 엄청나게 호소를 했었대요. 짐작컨대 장파열이 온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장파열이 온 것 같습니다. 마구잡이로 사람 막 무기나 이런 거 사용해서 발로 차고 밟고 때리면 복부에 장파열이 일어날 개연성이 있습니다. 복부에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 굉장히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두 부부가. 그리고 당일날 물도 안 주고 음식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살인입니다. 미필적 고의 따질 것도 없이 저는 살인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들한테는 뭐 1심에서 떨어진 것처럼 남편 18년, 그 다음에 아내는 7년, 둘 다 구속이 됐습니다. 둘 다.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그 형량을 줬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뭐 특별한 그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의 형량은 아마 확정될 걸로 보여집니다. 천인공노할 짓을 한 사람들이죠. 참 안타까운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한 음식점인데, 음식점이 중국집인 것 같습니다. 중화요리하는 중국집인데,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한 중국집입니다. 중화요리집인데, 거기 이 중국집 안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중화요리집 안에는 각 룸이 이렇게 있는 집들 있잖아요. 그 룸 안에서 여성, 중화요리집을 운영하는 여성 60대 여성이 쓰러져서 숨졌고요. 바로 또 그 옆에는 50대 여성이 와가지고 옆에서 쓰러져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 중화요리집을 중화요리집을 해서 주방 일을 하는 게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숨진 60대 여성의 아들, 남편이 아마 중화요리집, 그러니까 가족 업장입니다. 가족. 남편이 중화요리집을 운영하고 아내도 나와 있고 주방에서는 아들이 요리하고 이런 형태인 거죠. 근데 이제 그날은 뭐 여기 그 보도 내용에 하면 남편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아들은 저 주방 안에서 이제 요리를 하고 있었고, 이 아내가 60대 여성이 이제 그 가게를 보고 있는데 50대 여성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둘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룸으로 들어갔어요. 둘이서. 그것까지만 아들은 본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요리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룸에 들어간 그 여성 둘이, 엄마하고 둘이서 들어간 지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거든, 아들이 보니까. 그래서 아들이 주방에서 나와가지고 이 룸을 들어갔다가 거기서 자지러진 겁니다. 어머니가 특히 목에 집중적으로 흉기, 칼을 맞고 이미 아들이 발견했을 때는 사망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바로 옆에는 손을 다친 50대 여성이 같이 쓰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그래서 이제 아들이 곧바로 119로 이제 그 신고를 했고, 현장에 출동한 119에서 아마 어머니는 사망했다는 거 확인된 것 같고, 손을 다친 그 50대 여성은 생존해 있는 걸 알고 바로 그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두 여성이 얘기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밖에서 누군가가 들어와가지고 두 여성을 공격하고 도주했을까? 뭐 금품 강취 목적으로 들어와서, 혹은 뭐 이런 경우도 산정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CCTV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본 결과 그 업장에는 그 같이 쓰러진 50대 여성이 들어오고 난 이후에 다른 제3자의 침입한 흔적은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즉 말하면 사건이 발생한 룸 안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걸로 그 정황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용의자가 누구겠습니까? 손을 다친 지금 병원에 이송한 50대 여성이 당연히 맞겠죠. 짐작컨대 이거는 공격을 하는 과정에서 손을 다친 것 같다, 이렇게 경찰이 판단을 했던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거는 그 두 사람 사이에 50대 여성과 그 중국 요리집으로 찾아와서 60대 여성을 만나가지고 두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으며, 도대체 무슨 감정이 있어서 그 흉기 공격을, 특히나 목 부위, 이건 급소거든요. 목 부위를, 그건 무슨 얘기예요? 죽이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목 부위를 공격한 거는 이건 어떤 이유일까? 경찰이 이제 그 부분에 집중 수사를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경찰이 처음에 유추할 수 있는 거는 두 사람 간의 채권 채무 원한 관계 혹은 치정 관계를 따질 수밖에 없겠죠. 아마 채권 채무 같은 거는 금융 뭐 거래 내역이라든지 뭐 이런 걸 따지니까 금방 아닌 걸로 나왔을 것 같고요. 두 사람 간에 별다른 접촉점이 없다면, 연결고리가 없다면 원한 관계도 생길 수 없으니까 원한 관계 배제했을 겁니다. 그러면 남은 건 하나예요. 치정 관계의 개연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집중한 결과 확인해 보니까 50대 여성과 그 중화요리집 남편과 내연 관계였던 겁니다. 짐작컨대 이 내연녀가
이를테면 내연녀가 본처를 찾아온 거죠. 원래 와이프를 그 아내를 찾아와 가지고 누명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그렇게 길게 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를 그 내연녀가 살해한 그런 사건입니다. 뭐 이제 지금 현재 상태는 뭐 그 여자도 아마 제대로 이 조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병원에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뭐 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식적으로 딱 갖다 앉혀놓고 처음부터까지 쭉 조사는 못 받아도 1차적으로 어떤 이유로 뭐 공격을 했는지 여부 이런 거는 간단하게 경찰이 봤거든요. 그 과정에서 내연 관계에 있었다는 거, 즉 말하면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치정 관계에 의한 살인이라는 거는 명백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아마 추후에 뭐 그 이 누마 안에서의 어떤 대화, 그다음에 찾아갔던 목적, 뭐 이런 내용 등등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뭐 이 사건은 더 길게 얘기할 것도 없이 치정에 의한 어떤 살인 사건이 명백한 거고요. 여성이 그 집에 찾아와서 누마 안에서 범행했다면 흉기는 애초부터 가지고 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흉기를 애초부터 이 여성이 들고 갔다면 이건 살해의 목적을 가진 계획적 범죄가 명백한 겁니다. 그 경우는 그 여성은 뭐 우리나라는 사형이 없었지만 최소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범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후속 부도는 뭐 나오지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어떻게 계획을 했고 왜 가서 죽이려고 했는지 여부 정도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요것도 다음번에 그 보도가 더 나오고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좀 더 알아가지고 한 번 더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4건은 요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